그럼 역사학의 발달을 볼게요. 고려 시기의 역사의 발달을 크게 이제 4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기는 초기 때 자주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시기고, 중기 때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집권할 때죠.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볼 수 있듯 사대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신집권기나 그 다음에 원나 간섭기 때. 그러면서 이제 이때 등장한 것은 좀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것들 사서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 말기 때, 고려 거의 말기에 들어가면 성리학적인 어떤 사관들이 등장해. 그래서 의리, 명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관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온 것은 사대적 성격을 하는 삼국사기, 무신집권기가 원나 간섭기 때 그 민족적 성격, 자주적 성격이 강한, 그 다음에 삼국유사, 그 다음에 뭐 제왕운기, 그 다음에 동명왕평.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고려는 이미 전기 때부터 유학에 발달했던 유교적 역사체제가 성립됐다. 그래서 편년체인 실록편찬을 비롯해 기전체로 완결됐다. 그래서 이 편년체의 실록편찬은 뭐냐? 고려왕조실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고려왕조실록. 근데 지금 고려왕조실록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은. 다만 기록에 보면 7대실록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있었다라는 건 남아있어요. 좀 기록에만 남아있어. 예. 그래서 기전체로 완결된 것은 이제 뭐냐. 자, 삼국사기가 대표적인 거죠. 삼국사기가 기전체 사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현종 때 권한의 침입으로 많은 역사 기록이 개경에도 불탔으며 태조에서 목종 때까지 기록했던 고려 왕조실록의 일부분이었던 7대실록이 그때 불탔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항주량이라는 사람이 다시 편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역사 왜곡도 이루어졌다. 설도 있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훈요 10조 있죠. 훈요 10조. 요즘 훈요 10조가 이제 태조 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당시 불타고 이제 실대실록을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항주령이 없는 그 훈요 10조를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끼워 넣었다는 거야. 네. 근데 이 항주령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신라계통의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소백산맥 이남, 차령 이남했다. 그러니까 소백산맥 차령 이남했다에 사람을 쓰지 마라. 후백제 사람들 쓰지 마라. 그 내용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그걸 집어넣은 건 항주량이 이제 훈요 10조에다 그걸 조작을 해갖고 그걸 집어넣었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훈요 10조에 대해서는 사실로서 이게 객관적 기록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이게 기껏 이제 복귀를 시켰는데 이 실질실록도 조선 초기까지 남아있다가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되죠? 소실되죠. 그래서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요 고려왕조실록, 그래서 그 안에 7대실록은 지금 없어졌지만 후에 이제 고려사라든지 그다음 고려사 저조 있죠. 이걸 편찬할 때 팩트를 제공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실록의 그 편찬은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의 실록 편찬 그 방법이나 노하우가 그대로 어디에 전수됐냐면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 전수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종 때 박이당의 고급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종 때는 홍건이 예부터 내려왔던 편제통록 평제 통제의 속편으로서 이제 뭐냐 속편년 통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안 남아 있어. 그래서 편년 통제나 속편년 통제는 아마 그 왕건 있죠. 왕건의 조상들을 이제 뭐냐면 미화시키는데 주 축전 맞춰서 기술됐을 거다. 왕건의 조상들. 그래서 이제 안 남아 있지만 어디에는 1차 사조로 쓰였을까요? 고려사나 고려사 조로에 1차 사조로에 했던 것은 이제 기록은 돼 있어요. 이런 사조들이 있었다는 것. 자, 여기까지는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남아있지 않고, 여기 또 빠진 게 또 뭐가 빠졌죠? 구 삼국사 빠졌죠. 여기 조선 초기 때, 고려 초기 때 구 삼국사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조 때 와서 이제 기전체 삼국사기인데, 이 삼국사기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기전체 정사죠. 그래서 현존한 책의 사서이고, 문신귀족의 유교적 역사의식에 입각해서 서술한 고려중기의 사풍을 대변한 거다. 자, 이 문신귀족의 역사인식은 뭘까요? 공자의 역사인식이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공자의 인식을 철저하게 뭐냐면 적용한 거야. 그래서 무징불신, 증거에 의해서 얘기하고 개적, 분원난신, 기이하고 신기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편견통치처럼 왕건의 집안을 막 미화시켜가지고 마치 이제 당나라 때 황씨가 연결한다든지 등등의 기록들은 실지 못하지. 왜? 이건 팩트에 안 맞잖아. 개적 분원난신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철저하게 유교적 역사인식에 입각했다. 그래서 고려중기의 사풍이라는 것은 그 당시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종교적이고 정통적인 신라의 고대 사관을 대신해서 이 신라의 고대 사관이라는 것은 유아 독점적인 어떤 사관이죠. 그래서 신화적이고 유아 독점적인 사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역사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식의 어떤 역사, 일본 서기의 역사 이런 걸 대신해서 유교적 합리성을 내세웠다. 그래서 당시 귀족사의 분열, 이거의 대표적인 이자교의 난가 볼까요? 노총의 난이죠. 특히 이제 그 삼국사기가 쓰여진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노총의 난을 염두에 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것도 유교적 합리성을 또 내세운 거. 노총이 서경귀지설이니 이런 것들 참의사상 내세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징불신 개영분원난신 외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민신수습 이걸 통해서 중앙집권 강화, 왕권 강화 이런 목적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역사를 재구성할 의도에서 이제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한계를 짓죠. 유교적 문신귀족의 입장에 서술하는 데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내려왔던 민중적이고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배제시켰죠. 그래서 있고 종래 삼국사기에 대해서 유교적 사대사관이나 비판적 평가가 주로 이뤘으나 또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근래 들어와서는 삼국사기가 김부식 개인의 편찬이 아니라 11명의 공동 작업을 완성됐고 객관적 서술이 가능했다. 물론 여기에서 재반론이 있죠. 왜냐하면 공동 작업을 했다 해도 총괄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부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론에는 토풍을 그대로 인정해요. 토풍은 뭐죠? 고려의 풍습. 고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이게 반대말이 뭐야? 토풍의 반대말이. 하풍이죠. 하풍은 뭐죠? 중화의 풍습. 그래서 고려는 토풍과 하풍의 대립구도로 예전에 설명할 수 있죠. 그 문화적 경향이.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토풍 인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호. 중국에서는 동성호는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인정해. 거기에다가 동성호뿐만 아니라 근친혼도 인정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근친혼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홍련칭호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홍련칭호법은 이걸 또 즉위년칭호법이라고 하죠. 즉위년칭호법. 이게 뭐냐면, 왕이 사왕년 연도에 맞게 그 즉위년에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A왕이 예를 들어가지고 800년에 3월달에 즉위했어요. 아니 죽었어 얘가. 그럼 B왕이 이제 즉위하면 800년 4월달에 즉위했어요. 그러면 그 A왕이 이제 30년이야. 이게 30년에 죽었으면 A왕 그 뭐냐면 30년 죽었으면 B왕인 몇 년이 되는 거야? 800년은 B왕은 곧바로 B왕 1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죽은 해에
그 직인년, 그 죽은 해 연도를 곡반으로 신왕의 직인년 1년 삼는 거야. 또 왕의 마지막 연도를 와 함께 그 전왕의 마지막 연도와 후대 왕의 그 새롭게 즉위한 연도를 동일시키는 이게 뭐냐면 풍년칭호법이야. 풍이라는 것은 풍이 뭐예요? 왕이 죽을 때 풍이라고 하죠. 보통 제후가 죽을 때 풍이라고 하죠. 황제가 죽을 때 풍이라고 하고 왕이 죽은 해 그 다음에 신왕의 연도를 삼는다. 즉위년 연도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의 반대말이 무슨 칭호법이죠? 유년칭호법 들어보셨어요? 유자는 뛰어난 유자. 그러니까 뛰어난 게 아니라 뛰어넘을 유자야. 건널 유자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왕이 800년 3월에 죽었으면 B왕이 800년 4년에 즉위했잖아. 풍년칭호법은 A왕 30년인 동시에 B왕 1년이야. 근데 여기는 여기 계산 안 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A왕 30년하고 B왕이 800년 4월달에 즉위했다고 해도 이 B왕 1년 여기는 800년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801년이 B왕 1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유년칭호법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디에서 쓰는 칭호법이냐면 중국에서 쓰는 칭호법. 중국에서 그렇게 써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그 관념이 있냐면 한 해를 관장하는 사람은 한 명의 황제죠. 한 해는 두 명의 황제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비록 그 해에 죽었다고 새 왕이 즉위했다고 그 죽은 연도까지 그 한 해 총괄은 그 왕이 하기 때문에 그 왕의 즉위년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즉위도 잡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의 즉위년도는 그 다음에 잡는 거야. 예.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죠. 비왕이 800년 4월 달에 즉위했는데 한 3달 해놓고 죽었어. 그러면 시왕이 등장해. 그러면 그 비왕은 어떻게? 즉위 없이 그냥 죽는 거죠? 없는 거 기록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련칭호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고려까지 홍련칭호법을 썼다가 갑자기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고려사 하면서 이거 뭘로 바뀐 거야? 유년칭호법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토풍이 아니라 이건 무슨 풍이다? 하풍이죠. 예. 그게 중국식 칭호법이죠. 왕의 칭호법.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동서론이나 근친론이나 그다음에 홍련칭호법 이런 것들 인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줬다. 예전부터 내려왔던 풍습들을. 그 다음에 천자의 기록이라는 봉기를 썼죠. 봉기는 천자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후국들은 봉기를 쓰지 못하고 뭘 써야 돼요? 세가를 써야 돼. 이거는 고려사에 볼 수 있죠. 고려사는 뭘 썼어? 봉기를 쓰지 않고 세가를 쓴 거죠. 자신이 제후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대적이라 하지만 실제 자주 자아의식,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거에 대해 또 반론이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신라가 그 당시 뭘 사용하는 거, 연호 사용하는 걸 되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건방지게 연호 사용하냐. 그런 내용도 있고, 거기 이제 왔다 갔다 있어. 그러니까 삼국사기만큼 상당히 찬반 연론이 많은 의견이 많은 책이 없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되게 부각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삼국사를 또 왜 비판했냐면, 너무 자주적이다. 사대적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라. 근데 또 김부시 입장,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는, 신채호는 너무 사대적이다 비판하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고종 때는 승려 각훈이 왕명에 따라 해동 고승전을 편찬했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교종 입장에서 편찬 불교사예요. 이게 중요하죠. 거꾸로 삼국사기는 그와 같은 점에서 삼국사기와 그 성격이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왜 같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해동 고승전은 해동이라는 건 뭐예요? 신라의 승려죠. 바다 건너 동쪽이니까 우리 쪽이죠. 그러니까 고승은 예전부터 유명했던 승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전기문은. 지금 다만 이제, 남아있진 않지만, 나중에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다. 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잠깐 55분을 보면, 그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채호가 김부시의 삼국사를 전형적인 4대 사서로 이제 호평하고 있지만, 이 점에서 이제 삼국의 역사를 봉기를 쓴 거고, 그리고 삼국시대에 사용했던, 아까 이제 토풍이 하나 있던 뭐죠? 홍련칭호법 있죠? 즉위년칭호법 그대로 쓰는 데서 자주성이 보인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서는 홍련칭호법이 아니라 유년칭호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흉년칭호법은 또 6월칭호법이라고 해요. 이게 왜 6월칭호법이냐? 너는 넘지만 원은 이월시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왕이 8월 21일 날 죽었고 그 새로운 왕이 8월 22일 날 즉위했어. 그럼 8월 달 즉위는 그 전왕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은 10일 동안 지배는 했지만 8일 동안 지배했지만 이 왕은 이제 지배 연도 그 이단은 지배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다음 달 넘겨 9월 달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연 단위는 넘기지 않지만 월 단위 넘겼기 때문에 넘길 유자를 써서 6월칭호법이라고 해요. 네. 즉위년칭호법, 6월칭호법, 홍년칭호법 동일한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5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주적이라니까 유년칭호법은 좀 뭐냐면 그 쓰는 게 자주적이라니까 아니요 홍년칭호법이 쓰는 게 자주적이라니까 이걸 이제 홍년칭호법을 이제 뭐는 식으로 항제 예법이고 그 다음에 유년칭호법은 제후의 예법이다. 주례입각해서 그 뜻하게 들리죠? 예. 어떤 학원 강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틀린 거 5개념이에요. 예,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 자주적이라는 말이 홍년칭호법은 우리가 사용했던 칭호법이고 왕의 칭호법이고 유년칭호법은 뭐죠? 중국에 사용한 칭호법이기 때문에 그게 자주적인 거지 제후와 항제 예법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 이제 사서들 보면 이게 이제 자주적인 경향이 되게 좋다 하죠. 그래서 무신난이의 사회적 혼란과 그 다음에 대몽황제 기간에 지식인의 민족적 자주의식의 표현이고 그러면서 민족의 의식이 이제 등장해 민족적 자주의식이 이거는 몽고의 침입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 그걸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몽고의 침입받고 뭐가 했죠? 상공유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상공유사에 뭘 실었어요? 단군 신안을 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만 그 분리의식을 깨고 일통사마의식 깨고 나는 민족이라는 의식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게 이제 표현된 게 단군 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는 일본에서는 우리는 좀 약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들 뭐라고 생각해? 신의 나라다. 그래서 신국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죠. 우리는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그 신국의식 이런 것들 일본의 민족의식이 형성하는데 그게 이바지했고 세 번째로는 베트남도 원나라 싸웠죠. 그 원나라 격퇴시켰잖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왕조 때 무슨 사기를 만들었죠? 대월사기. 쭈눈 문자 사용하고. 그래서 민족의식의 이제 형성에 큰 이바지를 했어. 이 몽고의 침입을 격퇴하는 거고 하는 과정에서. 자, 하여튼, 고종 때 이제 이규부가 지은 동명왕편 있는데, 이거 맞는 거 같죠? 이규부가 동명왕편 지었다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네. 왜 고종 때 적었는지 몰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명종 때요. 네. 명종 때요. 명종 때. 네. 명종 때, 이규부가 동명왕편 썼어요. 네. 이규부가. 아마 고종 때 연결시킨 게 뭐냐, 이규부가 뒤에 이제 최씨정권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최씨정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고종 때 아니냐, 그 의대짐작을 쓴 거지. 찾아보시면 알겠죠? 명종 때 이거요, 엄밀히. 예. 그래서 이규부가 그 동명왕표를 쓴 거는 최씨정권 때가 아니라 그 전에야. 무신정권 그 최씨가 집권하기 이전인데, 막상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과거시험 합격하고 나서 빌비했거든요. 이 사람이 좀 약간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사람이 신동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꼭 과거 시험에 이제 장원급제를 하겠다 했는데 과거를 봤는데 합격은 했어. 근데 꼴등으로 합격한 거야.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제 나는 이거 반납해야 되겠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갖고 합격증 반납할 때니까 과거 시험 합격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관리관이 말도 안 된다. 근사는 전혀 없다. 무슨 취소가 되냐. 결국에는 자기가 꼴등으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합격했어요. 근데 거의 10년 동안 백수건달 놀아요. 왜 백수건달 노냐면 그 당시에는 고조의 과거제도는 합격했다고 해서 국밥 간직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집안도 좋고 백도 있는 애들이 빨리 간직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규보가 이제 할 일 없이 짓고 있다가 이제 이때는 처음에는 막 무신 정권도 욕하고 막 그랬어. 얘도 그때 막 했는데 뭔가 자기도 이제 출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최신 정권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이제 붙은 거야.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출세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 동명왕평은 원래 이제 최신 정권한테 잘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적어놓은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백수 건달할 때. 근데 나중에 뭐 동명왕평을 보니까 뭐 최신 그 마음에 든다 해갖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거지. 그래서 이건 고종 때가 아니라 명종 때예요. 이거는요. 시기가. 그래서 잘 읽어보면 통동도 이게 좀 틀린 게 좀 있어요. 읽어보면. 잡아내는 것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냥 충녕할 때는 1년 1승 삼국유사. 그러니까 이승유가 제왕홍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역사 정토에 나오는 대로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삼국유사는 이제 한국 고대사를 엮은 사설이지만 삼국사기와 그 성격이 판이하다. 그래서 사대주 유교사관을 입각한 편찬한 그 삼국사기에 비해서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시로 고대의 설화와 야사를 많이 수록했고 어디에다 많이 집어넣었죠? 기이편. 그래서 예전에 기이편 서문은 꼭 읽어보시라고 했죠. 조조신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특히 당군을 민족의 시조도 받드는 자유의식을 간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왕홍기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왕편에서는 동명왕을 건국영웅으로 축혀 올려서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서사시 지은 것 같은 민족 의식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 웅기나 동명왕편이나 되게 서사시예요. 산문체가 아니라 서사시로 적은 건 뭐냐면 예전에 설명했죠? 사람들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그냥 읽을 수 없잖아. 근데 그걸 만화로 그려가지고 보면 되게 재밌게 해갖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대의 역사가는 우리의 고유의 신화, 전설, 그러니까 시의한 사실, 신의한 사실들을 뭐냐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유교적인 함유사관을 비판하고 고대사의 소박한 원형 그대로 포출한 자아의식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판타지물이지만 지금 이점 볼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왜? 고대인들이 뭐냐면 사고하는 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문왕의 거시기는 크고 아주 크고 그 다음에 내문왕이 이제 뭐 되게 많이 먹는다. 뭐 김춘추는 상당히 많이 먹는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먹는 거 보면 되게 어마어마해. 우리가 한 달 동안 먹을 거 지가 다 혼자 먹는 거야. 그러면 한 끼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물론 이게 팩트는 안 맞지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고대인들의 왕은 이러이러 대식가라는 것들이 나는 그 인식을 알 수 있는 고대인들 왕이라는 사람은 대식가였다. 이런 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도. 자, 고려기에 보면 신흥사대부의 대도와 함께 삼국사기의 정통을 이은 유교사관이 발달했는데 뭐 고금록이나 천추 근경록이나 등등 있고 그냥 등등등이 많아요.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재현의 사작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이재현 사작은 이제 성리학적인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거야. 이 사작은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다만 고조사나 고조사 저조를 이제 편찬할 때 거기에 보면 팩트가 있고 거기에 보면 사실 말을 해갖고 논찬이 있죠. 이 논찬의 상당 부분이 이재현의 사작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발췌에 적용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문화는 우리가 볼 필요 없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오고 이제 국문학사하고 관련되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거기 동국 이상국집 있죠? 요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누가 한 거죠? 이규보. 이규보가 이제 살아있을 때 동명왕편을 비롯해서 여러 시가나 문학작품 이런 것들 많이 남겼거든요. 이걸 이제 뭐냐면 사후에 동국 이상국집이나 이런 거 문집을 만들어줬어요. 누가? 최씨정권이. 그만큼 최씨정권이 이규보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규보를 이제 욕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작품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최씨정권을 결탁했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최씨정권 결탁 안 했으면 이규보가 누군지도 잘 모를 거야, 아마. 역사상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예술활동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 그냥. 예. 근데 이제 다만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임용에서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요거는 좀 많이 나와요. 그 저기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는 다포 양식이라든지 주심포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은 좀 읽어보세요. 나중에 교과서 할 땐 좀 볼 텐데 그건 좀 나와 있으니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풀면서 다포 양식의 특징, 주심포 양식의 특징, 그 대표적인 건축물들 눈에 발라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나온 것들이 상당수가 또 나오더라고, 인구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기술학하고 인쇄술로 넘어가죠. 자, 그 기술학을 보면 기술은 이제 고려시대 잡학이라고 해서 현실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전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상당히 또 발전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천문역법이 발달됐다. 예. 천문하고 역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역법은 뭐죠? 달력을 만드는데 그 당시 기초적인 어떤 그 자료죠. 역법은. 그래서 이 달력을 만들 때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시계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 지금 몇 시 몇 분인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해와 달의 위치나 그런 걸 통해서 알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해야지 뭐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역법도 만들 수 있죠. 또 역법이 발달하면 뭐도 필요하냐. 수학적 지식도 발달해. 네.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되게 이 천문학이나 역법이 뭐 여기는 발달했다고 했지만 좀 약간 그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뭘 받아왔죠? 중국의 역법을 받아오죠. 역법을. 그래서 이 역법을 기준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날짜도 만들고 저기 한해 달력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천문학이나 수학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 중국의 기준에 맞춰야 돼. 어쩔 수 없죠.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 뭐 유럽과 교류를 하면 서양의 서양의 날짜를 맞춰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여기에서 뭐 긍정적 기술이 있죠. 그냥 긍정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자, 서원간에는 천문이나 그다음 역산, 계산하는 거 역수, 그다음 축구, 천문 기상 관측, 그다음에 강로, 시간 측정 등등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발달됐고 이것이 고려사 천문지기에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적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벌자리 있죠. 성점을 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 천인 가능서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변을 인간 홍계로 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천문 관측이 되게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 역법도 있는데 역법은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죠. 당의 성명령 같은 것들이 그대로 계승했고요. 그렇지만 좀 오차가 있죠. 그래서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했지만 독자적인 역법이 이루지 못했다. 왜? 역법을 하려면 고도의 천문적 지식과 뭘 잘해야 된다? 수학을 되게 잘해야 돼. 수학.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를 못했어. 그래서 독자적인 역법이 만들어진 거는 조선 이제 전기에 넘어가서 칠정산이 이제 그걸 하죠. 물론 엄밀한 칠정산도 독자적 역법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역법하고 뭐 아라비아 역법 이런 것도 합쳐갖고 단순히 우리나라 위도나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좀 계산을 한 거니까. 자, 그다음 충성할 때 원나라부터 뭘 받아들였죠? 수신령을 받아들였죠. 예, 이 수신령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원나라 수신령은 또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저도 중동 지역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이슬람권에.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의학도 이제 뭐 해가지고 발달됐다. 예, 이렇게 했는데 고려 초기까지는 의술의 혜택이 왕실이나 귀족층에 한정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뭐 서민층까지 확대돼갖고 뭐 제2부도 설치하고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송나라 의학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정통적 의학이 이제 개발이 됐죠. 이걸 이제 정통적 의학을 뭐라고 하냐면 한약이라고 하죠. 한약. 예, 한약. 예, 요게 한약은 뭐예요? 이건 약은 고향 항자죠. 시골 항자죠. 약은 뭐냐면 약자할 때 약자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의 약재를 받아들이면
이게 되게 좀 안 됐어. 왜냐면 중국의 약재는 비싸잖아. 바다 건너 하나 왔기 때문에 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중국 약재 우리나라의 어떤 체질에 안 맞아.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근데 한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근에 있는 그 산천에 있는 주변의 약재들을 뭐냐면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 값도 싸고 우리나라 체질에 맞고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냥 약국이 널렸죠. 그 당시에 약국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 수도에 가야지, 개경에 가야지 좀 큰 대도시에 있는 사람 가야지만 약국 있고 병원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어디서 왔어요? 시골에서 왔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곧바로 죽어야 돼. 근데 한약 이 만약 개발되면서 이제 독자적 의학서가 만들어지면서 이 한약책을 보고 뭐냐면 의서를 보고 주변에 약재를 구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었어. 자가 치료를. 그러면서 고종기 때 이게 어떻게 인구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약 보급 운동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한약 구급방이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서다. 고종 때 만든. 그래서 그때까지 많이 쓰였던 중국 약재들, 한국산 약재, 즉 한약을 충당하는 의도가 있어 우리나라 의학이 독자적으로 연관 계기가 됐다는데 크게 가치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약 구급방이 나중에 이제 조선 전기 때 들어와서 널리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들어서 이제 한약 운동이 널리 확산이 돼요. 그 끝판왕이 뭐냐면 동의보감이죠. 예, 동의보감. 이 동의라는 것은 중의에 반대된 개념이야. 중의는 뭐야? 중국의 의학이죠. 근데 이 동의는 뭐죠? 중국의 동쪽에 있는다니까 우리의 의학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동의보감이라는 거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한약운동의 끝판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있고 그다음 고려시대 농업기술은 이제 있는데 이게 대개 보면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고려 후기 때 일어났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죠. 고려 후기 때 왜 농업기술이 발달했냐? 그 당시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인구 증가 요인을 두 가지 요소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몽고족이 이제 침입하고 나서 합평을 받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북방으로부터 침입이 안 들어와. 물론 잠깐 이제 홍건적이나 왜구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 인구 증가에 감소의 큰 요인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됐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한약이 보급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가치료가 가능되면서 어떻게 해요? 인구가 또 증가되죠. 그럼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면 이제는 종전의 농업 생산 방식까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 발전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후경지가 많았지만 후경지 놀릴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시비법을 개발해갖고 연작 상경을 이제 조금씩 보급시켜 나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또 강남농법도 도입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고려의 농업기술이 개발이 됐다. 그리고 더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이걸 또 하게 해서 농업기술 더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고려 농업기술 발전 보면 우경에 의해서 신경행위 있고요. 물론 이게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죠. 2년 3작 윤작법 예전에 얘기했는데 윤작을 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 여러 작물도 이제 재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효과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쌀 재배도 널리 보급됐고 그 다음에 농사 집효도 이제 소개됐죠. 이게 농사 집효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됐는데 시험 문제에서 농사 집효는 남방농법이에요, 북방농법이에요. 예, 북방농법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북방농법이 이제 또 도입됐고, 물론 이제 남방농법도 도입돼요.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예, 강남 쪽에 또 그다음에 문익전이 이제 목화실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널리 보급시켰다. 그래서 이때 의복혁명이 일어나죠. 마포에서 뭘로 무명으로 바뀌게 돼. 예,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누릴 수 있었고. 그다음 고려만의 하약 제조법이 만들어서 이제 외구 철폐에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은 이제 그 밑에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인쇄술을 이제 발달해 볼게요. 자 고려 인쇄술은 대장경에서 보는 같이 고정식 목판 인쇄술에서 이동식 할판 인쇄술로 이제 발전됐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주장 금속 활자로 만든 번이면 최윤희가 썼던 고금 상정례다. 그래서 상정 고급 예문이라고 하죠, 또.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기록이 어디 나냐. 원래
그 3종 고급유구는 뭐예요? 그 고종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종 때인가 뭐 하여튼 의종 때인가 그때 만들어진 건데 그게 이제 소실됐다가 그 당시 이규부 집에 한 번 남아 있었어. 그 책 그 인쇄본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금속알짜 깔아가지고 뭐냐면 출판이 됐어. 이게 어디 있냐면 동국 이상국 집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로 기록상 남아있는 금속알짜봉이야. 근데 지금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금속알짜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집지신경용체, 그러니까 집지신경 줄여서 집지가 남아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알짜 발명 공인받았다. 그래서 고곤삼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사료와 함께 동국 이상국 사료와 함께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수능 문제도 나왔고 한국사 능력 검증이 나왔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좀 받고 근세로 넘어갔는데 이제 근세는 여기까지 한 통 끝나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제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니베르 교과서를 보죠. 니베르 교과서 먼저 본 다음에 이제 금속으로 넘어갈게요. 니베르 교과서가 제가 이제 인공공부가 편한 게 이게 한 통 내용을 좀 약간 그 구조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심화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공부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니베르가. 예, 인공공부하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72페이지 고려의 건국 보면 요거는 이제 그 고려가 건국할 당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뭐 태조가 신라와 적대시하는 궁야와 달리 신라의 적극적인 잠깐만요. 이게 잘못 눌렸네. 자, 신라 이제 적대시하는 궁야와 달리 자, 죄송합니다. 아까 전 도중에 깨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태조는 신라를 적대시한 궁야와 달리 이제 신라에 대해 적극적 우호 정책을 펼쳤고 후백제에 대입하는 정책을 취했고요. 그래서 후백제를 고집시켜서 신라를 해오하고 유용했다. 해운대 유용했다. 그래서 결국엔 통일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태조는 바다의 유민들을 받아들여 우대하면서 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이뤘고 그때 대강현을 우대해서 동족 의식을 분명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태조의 왕권 정책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밑에 훈요 10조 있죠? 그 훈요 10조는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종 때 왕권 정책 중에 이제 노비 왕권법 있죠. 그래서 고려사 조조에 있는 노비 왕권법 있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승로의 이제 시무 28조 있는 내용인데 요건 뭐 앞부분에 이제 잘 다 얘기했으니까 사료 부분만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조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국의 제도를 따를 수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토성을 따르게 되었으니 다 곤치기 어렵다. 불필구동하다. 그 예학과 시소의 가르침과 근신, 부자, 도도인은 마땅히 중국의 본받아 필요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에 거마, 의복의 제도는 우리의 풍습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에 알맞게 하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불필구동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문에 사용해 보면 훈요 10조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 맥락이 달라요. 이게 여기에도 안 나와있지만 요때 중국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중국을 하라고 보냈죠. 해하. 예. 발음이 안 되는데. 예. 하라고 발음했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했고, 여기에는 훈요 10조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거는 당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문 사조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 훈요 10조는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 없다. 이거는 당연히 자주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자주적인 게 아니라 이게 뭘까? 이거는 상당히 사대적이에요. 사대적.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마나 의복의 제도는 우리 풍속대로 하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뭐냐면 오랑캐고 제후국이기 때문에 오랑캐와 제후국에 걸맞는 좀 수준 낮은 것을 뭐냐면 받아들이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의미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최송의 시무 28조를 자주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근데 교과서에는 그걸 자주적으로 읽더라고요. 근데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문맥상 다른 의미에서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통치체제도 이제 전반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 얘기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도 양계제도 그 설치 부분도 있고 상경제도 설치 부분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군사제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군사제도 이제 편제 과정은 이제 2군 6이고 주연군 주진군인데 거기 지방군 편제 과정에서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나를 좀 볼게요. 자, 중앙군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군과 6위도 있는데 직업군에 편성된 중앙군은 군적에 올라 군인절을 지급받고 그 역의 자손도 세습되었다.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이거는 무슨 서대 입각에 썼다는 거 알 수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부병제설과 군반제설. 뭘까 이건? 군반제설이죠. 군반제설. 리베르 교과서는 군반제설 입각에 썼다는 걸 알 수 있어. 중앙군 편성 과정에서. 예. 그리고 요때 군인전을 지급받았다는 거는 요때 군인전은 군반제설 입각에서 뭘 지급받는 거야? 수조권을 받은 거야? 자기 토지의 면세전을 설정된 거야? 수조권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토지의 면세전을 설정한 거예요? 수조권을 받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부병제설은 반대로 부병제설은 이 군인전이 수조권이 아니라 이건 뭐죠? 자기 토지의 면세지 그 수조권 설정된 거니까 면세전이 받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관점이 이렇게 있고 지방군을 보죠. 지방군은 국경방 지방의 양계주둔의 주진군이 있고 5도 일반군연의 주영군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진군은 둔전을 경자하고 국경 수비를 했고 그다음에 농민은 주영군은 지방 간의 지위를 받아 외적을 방어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각종 그 노역에 동원됐다. 그래서 지방군이 군중에 오르지 못한 16세 일반 농민도 조직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음서제도와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이거는 뭐 아까 지금 했던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서의 범위가 있어요. 여기 음서 범위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목적이 즉위하니까 명령하기를 5품 이상의 문무관 아들에게 음직을 준다. 그리고 양반으로서 현직 5품 이상의 간원들에게 자손하고 그 아우와 조카 중에 한 살을 벗어시킬 수 허락한다. 그래서 5품 이상이 주는 게 이제 음서고, 요때 5품 이상이 주는 음서는 무슨 제라고 하죠? 문음제라고 하죠. 그래서 문음제는 음서의 여러 가지 범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 관료제설에서는 이게 5품이 아니라 품자가 이게 우리 같은 그 간품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공로에 대한 그 등급의 의미다. 그래서 이거는 그 5품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직해 주는 게 아니라 공로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한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뒤에 문벌귀족 사회 형성. 그래서 문벌귀족이 왜 형성됐는가 이런 것들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 사회 동요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인주 20의 집안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자겸이 난이 나왔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인주 이씨 집안 중에 하나가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이자연 모지명에 이제 기록된 딸의 혼인 관계를 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이자연이 이제 딸이 3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노지명에 있는 건데 막다는 영동 공주로서 망비가 되었고 태자와 국어는 성조가 그 아들이다. 둘째 수영공주가 되었고 조선 후의 아들이었고 수경공주가 있다. 등등 있고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이자연을 대표하는 그 인주 이씨 집안이 그러니까 왕실과 서로 외적 집안을 대대손손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삼국사기에 나와. 삼국사기에 오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여기 옥산서원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왜 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옥산서원에 보면 삼국사기 중종본이라고 하죠. 중종 때 만들어졌는. 그래서 예전에 삼국사가 있었겠지. 그 판본들이. 근데 예전에 판본들은 거의 없어지고 완질판으로서 이제 그 남아있는 거 오래된 게 중종의 때 만들어진 옥산서원에 있는 판본이에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완질 판본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태조 때도 있고 태종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완질본으로서 제일 오래된 건 옥산서원본이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 이제 모총의 서경지지설 있죠? 요거 뭐 고조사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신채호가 모총의 성형운동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걸 이제 되게 안타깝게 했어. 이거 실패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자 고려 인종이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한 모총이 김부시에 표한 것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이제 뭐냐면 왜 우리가 사대적 노예주의가 됐는가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나름대로 진취적이고 그런 기상들이 이 모총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사대주의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상당히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은 역대 사가들이 다만 왕의 군대가 반란의 무리를 제압한 전쟁으로 알고 있을 뿐이나 이는 근시안적 관찰이다. 실상 그 전쟁은 낭불양가 그 유가사상의 대립이요. 그래서 난가는 이제 난가 사상은 이제 그 하남도 정신이죠. 불교 양가와 유가의 사상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고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고 진취적인 사상 대 보수적인 사상인데 꼭 전자를 대표하는 게 모총이고 후자를 대표하는 김부식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 모총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시대가 뭐가 됐다는 거야.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이 유교 사상이 정복되었고 했으니 만약에 거꾸로 김부식이 패하고 모총들이 이겼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향으로 그냥 나갈 것이다. 이 전쟁에서 어찌 1000년 내 이래 대사건이 아니하느냐. 그래갖고 이 전쟁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죠. 좀 약간 패한 거에 아쉽게 생각하고. 근데 여기만 읽으면 상당히 김부식의 모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에요. 그 앞부분이 저는 다 생략됐는데 모총을 상당히 비판했어요. 다른 책에서. 이 모총이 좀 때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고 그냥 하면 되지 왜 반란을 일으켰냐. 그래가지고 모총이 경고만동한 것을 되게 비판했어. 너 때문에 이게 괜히 경고만동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공하지 못한 반란을 일으켜갖고 결국에는 고조사회가 사대적으로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비판하고 거꾸로 이제 모총하고 좀 약간 뜻이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 모총과 정지성은 이제 뭐 이렇게 한 편인데 윤간의 아들 누가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윤원이. 이 사람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 이 책에서. 모총은 권고만동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윤호이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계책을 제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총과 윤원이가 공통점이 뭐냐? 얘네는 칭제 권원하자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칭제 권원은 뭐야? 항제를 칭하고 연원을 사용하자. 그래서 우리의 자주성을 좀 높이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 그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모총과 윤원이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고 다른 책에 나와 있는데 자 모총과 윤원이가 뭐냐면 서경촌동 반대예요. 윤원이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금국중별 금나라 정벌하는 것은 반대. 왜냐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칭제 권원까지는 윤원이나 모총이나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서경촌도나 그 다음에 중국 정벌은 또 반대래. 금국 정벌은. 그래서 이 모총의 권고방동을 이제 뭐냐면 상당히 질타하면서 윤원이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견이 제시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쓸데없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실패함으로써 역사를 뭐냐면 망쳤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만 다 제거하고 앞뒤 전후 매너를 다 제거하고 이것만 신어놓으면
마치 이제 노총의 성형총도 운동을 그 높게 평가하고 막 노총을 막 높게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노총에 대한 어떤 호의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노총은 상당히 비판해요. 신채호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의 성립법 보면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그 거의 대부분 이제 했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지도만 좀 파악을 해주세요. 예전에 지도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 봉기. 그래서 그때 이제 삼국 부운동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 지도 찾아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삼국 부운동과 관련된 것은 고구려 부운동은 뭐와 관련된 건가요? 찾아보세요. 최강수의 난이죠? 고구려 부운동. 그 다음에 여기 이연여 형제 봉기는 뭘까요? 담양에서 일어난 이거는 백제 부운동. 그 다음에 여기 경주 봉기나 뭐 김상희 봉기나 이런 거는 뭐와 연결되죠? 신라 부운동. 예. 다만 이제 경주 봉기는 신라 부운동을 내걸고 김삼인 봉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건 좀 약간 학계 의견이 있어.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김삼인과 호신의 연합에서 이제 그 김삼인과 호신의 반환을 진압할 때 그때 집권자 이이민의 아들이 그 여러 가지 물자를 빼돌리고 정보 알려주고 그래서 강군을 초창기 때 어려움에 빠졌고 그 정종곤이라는 사람은 자살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이이민이 굳이 신라 부운동을 한다고 김삼인의 봉기를 지원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가 나라 세우면 그만인 거지.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의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삼국 부운동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삼국 부운동은 무슨 사상에 입각한 거다? 일통 사망의식. 예, 그래서 보통 중앙 집권이 강할 때는 일통의식이 나타나지만 보통 이제 분리의식이 사만 분리의식이 나타난 건 이제 중앙 권력이 약할 때. 그리고 일통 사망의식이 이제 깨지게 된 것은 몽고족이 쳐들어오면서 외부의 공격을 받은 내부의 응징력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일통 사망의식이 깨지게 된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최충의 집권기 초기 때 농민반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충의 입장 볼 때 농민반란 한편 진압하면서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나름대로 그 농민들에게 좀 뭐냐면 개혁적인 어떤 성향을 비칠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 무마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왕한 명종한테 봉사 10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물론 상당수가 뭐냐면 이게 제출한 게 뭐냐면 그냥 자신의 정권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이민을 제거하고 등장하면서 나름대로 정권의 합리성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것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도 뭐냐면 그만큼 농민봉기가 많았다. 그리고 그걸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려면 무마책이 있어야 일단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봉사 10조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은 뭐 최후나 뭐 그런 사람 있으면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고려 대외관계 보면 크게 북진정책과 친송정책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권한침입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 좀 많이 봐두세요. 권한의 그 위치 여기 흥하진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기주가 있죠. 예, 통주는 누가 관련된 거야? 통주는 통주는 그 당시 누가 죽었죠? 여기서 패했죠 우리가. 강조가 죽었잖아. 강조가. 강조에 죽은 곳이 통주 전투예요. 예. 그 다음에 요 안윤진 전투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안윤진은 서희가 단판을 벌이기 전에 1차에서 그 당시 깨진 전투가 안윤진 전투야. 그 때문에 이것 때문에 깨지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뭐냐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서희가 단판을 했던 거죠. 소송령하고. 예. 이런 전투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진정벌 그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보면 척경 입비도가 있어. 이게 이제 동북 구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 뭘까 단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뭐가 적혀 있냐면 이게 고려지경이라는 말이 있어. 고려지경.
고조지경은 뭐냐면 요 고조의 경계선이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그 당시 윤관이 그 한경주일 여진 쪽을 정복하고 요 빔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려진 건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그려진 거야. 이거 기록을 바탕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윤관의 구성이 어디에 위치했냐 논란이 좀 많은데 뭐 이거 논란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이거 이 정도 이제 척경 입비도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사대주의 태도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한문 그 자료 읽기를 한번 읽어보죠. 인조 4년에 대부분 신하들이 사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자금과 척추윤이 말했다. 옛날은 금은 소국으로 거란과 우리 섬겼다. 하지만 지금 강성하여 거란과 송을 멸망시키고 정치 기반을 굳건히 한과 동시에 군사를 강화했다. 우리가 영토를 맞닿아 있으며 정세에서 사대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거 정세에서 사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형세론적 사대론이라고 해요. 지금 이자겸이 주장하는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형세론적 사대론은 뭐냐면 중원의 그 주인은 자주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원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에 따라 사대할 수 있다는 거지. 예전에 뭐 송나라 사대했고, 우리 거란을 사대했고, 그다음에 여진이 사대한 거 그 중원이 차지했으니까 사대한다. 그래서 형세론적 사대론은 중원이 주인이 바뀔 때마다 사대할 수 있다는 형세론적 사대. 실리적 사대론이죠. 그리고 꼭 내걸었던 게 뭐냐면 작은 나라 큰 나라 섬기는 건 성왕의 법도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것을 이소사대라고 하죠. 이소사대. 이소사대는 어디에 많이 들어갔죠? 저기 이성계 사불가론에 보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소사대가 이성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고조시대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맨자에 나오는 건데 얘도 말했고 지금 이자겸도 말했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원나 말기 때 그 유학자들도 이소사대 논리를 해요. 그래서 뭐 원나라 섬기는 거, 명나라 섬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여기에 논리는 뭐냐면 한 나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큰 나라를 모신다는 거야. 상당히 뭐냐면 사대의 주의가 아니라 뭐죠? 사대 정책이죠. 사대 외교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당시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요게 이제 또 형세적 사대론이 아니라 이때 사대론은 무슨 사대론이에요? 이때는 명분론적 사대론이죠. 예. 이 명분론적 사대론. 그래서 조선 초기 때 명분론적 사대론은 어떤 관계였냐면 그 신하와 왕과의 관계야. 그래서 왕의 나라는 누구죠? 중국이죠. 신하의 나라는 어디예요? 조선이죠.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 같이 조선도 누굴 섬기라는 거야? 중국을 섬겨라. 그때 덕목은 충이야. 충. 예. 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양난을 거친 후에 바뀌게 돼요. 이게 좀 인식이 더 강해야 되는데 이 명분론조사는 초창기 충에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양난 이후에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충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냐면 효의 개념이 플러스 돼. 왜냐면 이제는 그 명나라는 어떤 나라가요? 은혜를 베풀었던 부모의 나라야. 그럼 우리는 뭐죠? 자식의 나라죠. 은혜를 받은 제조지은을 받은.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신하와 군주의 관계보다 더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군주가 못 되면 그냥 쳐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의 관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못 나면 자식이 버릴 수 있어요? 그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지금 천륜일 때 끊지 못해.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키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청나라 지금 명나라가 있는데 청을 섬기는 건 안 된다. 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바꿀 수 있냐? 그런 논리인 거죠. 상대적인 어떤 명분적 사대론에서 절대적 명분적 사대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절대 안 된다.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뭘 당한 거예요? 병자호난을 달고 강제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고려시대 때 이런 형세적 사대론과 이소사대의 논리에 각각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이런 그 임진왜란 때 명분적 사대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 조선시대 때 명분적 사대는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 사대주의로 바뀌어. 사대주의. 예.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중간에 가독이로서 뭐가 있냐면 그 세종시대 때 사대돈 있죠? 그 한길에 나와 있는 뭐죠? 지성사대돈 들어봤죠? 예, 지성사대돈. 이게 약간 이제 가독이 건데 세종시대 때 지성사대도는 뭐냐면 사대는 해. 근데 이제 지극정성하게 사대를 해야 된다. 명나라를. 근데 요때 이 지성사대도는 뭘 바탕으로 충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이것도. 좀 약간 이것도 고려시대 때의 어떤 잔재를 좀 받았어. 예. 그래갖고 이제 사대도는 했지만 뭐 고려시대보다는 좀 약간 좀 이념적에 가깝지만 지성사대도 해갖고 명나라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왜? 명나라가 큰 나라거든. 그리고 명나라가 이제 주원장 때부터 주변의 민족도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명나라한테 개기면 어떤 큰 거 다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입각해서 그게 사대를 한 거지. 같은 명문우측 사대도라도 그 뒤에 조선후기 때 명문우측 사대도보다는 좀 더 자율성이고 자주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대와 자주가 조선전기 때는 뭐죠?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글 창제도 가능했던 거죠. 근데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혀 무너지면서 이제 명문적 사대도는 충과 효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절대적이고 아주 이제 뭐냐면 천륜적인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거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몽골족의 침입이 있는데 몽골족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쟁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원의 내전 간섭 부분도 거의 대부분 이제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나의 말 해가지고 뭐 조선시대 때 이제 탐나에서 이제 말 바치는 그 내용들 왕에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공민왕의 자주적인 개혁 내용 있죠.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도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 탐구활동. 그래서 교과서 읽을 때는 본문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주로 이게 탐구활동이라든지 보충학습이나 이런 걸 보세요. 왜냐면 이게 은근히 알짜배기가 많아. 어차피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예요? 통론이나 푸셈에 다 있는 내용이야. 예. 그러면 이제 교과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이 사료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고공사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신돈이 정민변종도감을 두기를 청하여 수수 판사가 된 다음에 이 판사는 뭐죠? 보통 대개 한 지위에 제일 높은 사람 있죠. 그 간청이 높은 사람을 판사라고 해요. 근데 그 판사를 되게 어떤 사람이 겸직을 하죠. 겸직. 예. 자, 요사이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풍습이 되었다. 종묘, 학교, 창고, 사원들의 토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와 노비든 건세가 요때 건세가는 누굴까요? 이게 건세가는 건문세족들이죠. 건문세족들. 자, 건세가 거의 다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돌려주기를 판결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표현한 암락위천이죠. 양민을 억압해서 뭘로 나죠? 천민으로 만드는 그죠? 노예라는 말은 좀 약간 번역상 좀 그런 것 같아. 암락위천인데 이게 노비라는 말이 좀 약간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다음 향리, 영리, 간노, 백성 가운데 역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 모두 숨어들어 크게 농장을 설치되니 백성들은 병들게 하고 나라 여익케 하고 홍수와 가뭄을 부르고 질병도 그치지 않는다. 이제 도감을 설치하고 요때 도감은 어디죠? 전민변종 도감이죠. 도감은 예전에 고려나 조선시대 임시관청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 건 도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곤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기한이 지나 이 발각되면 엄히 다스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돈에 이제 관련된 기억 내용인데
그러면 신돈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뭐 때문에 실패했죠? 개혁 기반이 약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 있죠. 신진사대부 세력이 약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반발이 컸다? 검문세족들의 반발이 컸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원나라의 간섭?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요? 원나라 아니죠. 그 당시에 원나라는 거의 지는 애였고 이미 북쪽으로 도망가 있었고 누가 등장했어요? 명나라가 등장했죠. 그래서 말년이니까 공명 말년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찾아주셔야 된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공민왕의 이제 추진 개혁 중에 과거제 개선과 성균관 정비는 신진사대부의 정계 진출에 크게 도움했다. 아까 지금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요때 그 과거제 개선은 뭐와 관련된 거야? 삼층제. 예, 그래서 원나라 간제. 그 과거제도 받아줘서 향시, 해시, 전시제를 놓죠. 그래서 예전에도 전시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복시라는 게 있었어. 근데 복시는 그 전시와 비슷하지만 전례화되진 않았어요. 이게 그 제도화되지 않고 그때만 일시 좀 한 거고 이때 전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제도화된 거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검문세족 신인사대부대 그 당시 이제 어떻게 약했냐 보면 인사권을 장악한 사람이 검문세족들 때문에 간직 진출이 제한됐었고 그때 검문세족들은 어디에서 인사권을 장악했죠? 정방. 그래서 요게 이제 신진사대부의 진출 중에 여기 하나 딱 빠진 게 있는데 정방 폐지도 있어요. 네, 요때 정방을 폐지했죠? 왜 정방을 폐지했을까? 예전 시험 문제 나왔는데 검문세족들이 그 뭐냐면 정방을 장악했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들이 뭐냐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갖고 있다는 거. 물론 정방은 요때 폐지돼도 또 복구하고 돼요. 왔다 갔다 해. 이거는. 자, 그래서 가정과 노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고려 경제에 보면 이제 고려 토지제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여기 이제 자료 읽기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역분전제도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 이제 뭐 역분전, 시전정식과 그 다음에 개정정식과 경련정식과 그 차이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한인전, 외역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내장전, 사원전 이런 것도 있다. 그 양안과 이제 호적 같은 게 있고 조용조 체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고려의 이제 경제활동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쭉 있는데 다른 거는 각자 보시고 거기에 잠깐 이제 보면 노비에 대해서 잘 안 나왔네. 네. 그 하여튼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업생산 증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있는데 요것도 그 앞에 이제 뿌셈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게 좀 눈여볼 게 저기 보면 고려 말에 뭐가 널리 보급됐냐면 이양법이 남부 지방에서 일부 보급됐다. 그게 이제 일반화된 것은 이제 고려 후기 때, 조선 후기 때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경제와 관련된 이제 사료가 있죠. 이것도 이제 숙종 때 나온 사료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숙종 9년 7월에 주현에 명령하여 미국을 내어 주식점을 열고, 그러니까 주식점은 뭐냐면 그냥 여기 보니까 먹는 거, 그 다음에 술을 파는 음식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갖고 보통 여기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상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간설 상점이죠. 간이 명령을 해갖고 만든 거야. 이거는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고팔고를 허락하여 화폐 유념을 알도록 했다. 그래서 주식점에서는 화폐를 이용해서 팔도록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당시 화폐가 통용된 지 3년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서 활발히 통용될 수 없었다. 이거는 화폐를 널리 보급시키는 의지는 있었어.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형상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갖고 간설상점, 그래갖고 대도시의 서적점, 그 주점, 다점 이런 것도 있었고 물가기가서 공시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 앞에 공원정 그 건원중부가 있었죠. 그리고 숙종 때 이제 의천에 건의받아서 주종도감을 설치하고 삼안통보, 뭐 해동통보, 해동중복 등등등 했지만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뒤에 이제 공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대외무역도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고려의 사회를 볼게요. 자, 고려는 이제 그 크게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이제 4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좀 쉬웠다 할까요? 언제 끝났죠 이거?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좀 쉬었다 하죠. 이 부분은.